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용기일까요? 광기일까요? 1877년 러시아의 한 작은 기차역에서 한 여인이 달려오는 열차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카레니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품고 있던 모순과 위선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의 태양 레프 톨스토이가 8년에 걸쳐 완성한 불멸의 걸작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1873년부터 1877년까지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황금 시대. 표면적으로는 찬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썩어가고 있던 그 시대의 궁정 사교계. 그 눈부신 샹들리에와 화려한 무도회 아래 숨겨진 것은 공허와 위선, 그리고 형식적 도덕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번개를 만났을 때 그녀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 시대 전체에 균열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도스토예프스키조차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격찬했던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사회의 모순, 그리고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이 빚어내는 비극적 아름다움에 관한 철학적 대서사시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한 문장 속에 인간 삶의 모든 비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의 수도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다. 네바 강변에 늘어선 바로크 양식의 궁전들과 볼쇼이 극장의 화려함, 그리고 황제의 권위가 빛나던 그 시대. 하지만 그 찬란한 외양 뒤로 귀족 사회는 형식과 관습이라는 황금 감옥에 갇혀 서서히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의 방령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귀족 계급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화려한 의식과 관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정이나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체면과 관습 앞에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안나 아르카디예브나 카레니나를 만나게 됩니다. 28세의 그녀는 정부 고위 관료이자 추미론 의원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의 부인으로서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안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 뛰어난 지적 능력, 그리고 우아한 사교술까지. 그녀의 살롱에는 문인들과 정치가들이 모여들었고 오페라 박스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부에서 본 안나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 속 공주의 삶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카레니는 뛰어난 행정 능력과 관료적 완벽성을 자랑했지만 인간적 따뜻함이나 감정적 교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나를 아름다운 소유물 정도로 여겼고 부부 사이의 진정한 소통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매일 같은 의례를 반복하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그녀의 내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런 공허한 일상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녀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8살 된 아들 세류자였죠. 아이에 대한 사랑만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조차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며 형식적이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안나의 절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평범한 가족 방문이었습니다. 1875년 2월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안나는 친척인 돌리, 오블론스카야를 위로하기 위해 모스크바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편 스티바 오블론스키가 가정부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안나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하러 가는 길에서 자신만의 운명적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1등 객실에서 영국 소설을 읽으며 여행하던 안나. 기차 창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하얀 설원처럼 그녀의 삶도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바로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 근위 기병연대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29세의 나이에 이미 사교계의 명사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 뛰어난 승마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태양처럼 눈부신 생명력과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전형적인 귀족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교 생활, 경마와 카드 게임, 그리고 수많은 연애 편력.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권태로운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여성을 찾고 있었고,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죠. 기차에서의 첫 만남. 우연히 마주친 그들의 시선 교환은 마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전율을 가져왔습니다. 안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브론스키 역시 전례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비로운 매력이 안나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아래에서 반짝이는 황금빛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전체에서 풍기는 여성적 우아함이 그를 완전히 매혹시켰습니다. 모스크바 역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철도 노동자가 기차에 치여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핏빛 눈 위에 누워있는 시체를 본 안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불길한 징조야. 하지만 그 순간에도 브론스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고 묘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즉석에서 죽은 노동자의 가족을 위해 200루블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안나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귀함까지 갖춘 남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운명적인 무도회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대저택에서 열린 화려한 궁정 무도회. 수백 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무도회장에서 브론스키는 처음에는
젊고 순수한 키티. 셰르바츠카야 공녀와 춤을 출 예정이었습니다. 18세의 키티는 브론스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안나가 등장하는 순간 무도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우아함과 신비로운 매력 앞에서 브론스키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키티와의 약속, 사회적 예의, 심지어 자신의 명성까지도. 그는 키티를 외면한 채 안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작 부인, 이 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무도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영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이 연결되었습니다. 왈츠 선율에 맞춰 돌던 그 순간 안나와 브론스키는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키티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브론스키의 시선이, 표정이, 심지어 춤추는 모습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도회 이후 안나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후에도 브론스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죠. 자신의 침실 화장대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와 대화했습니다. 안나, 정신을 차려. 너는 카레닌의 아내이자 세료자의 어머니야. 이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브론스키와 춤췄던 그 순간의 감촉, 그의 눈빛,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전례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안나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매력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애가 게임에 불과했다면 안나에 대한 감정은 그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까지 쫓아와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사교 모임에서,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에서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나 아르카디예브나,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입니다.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회의 모든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어서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브론스키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안나의 마지막 방어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브론스키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 후 안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안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안나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마치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황홀경 직후에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품에 안겨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브론스키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안나, 후회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들의 사랑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피어나는 붉은 장미처럼 격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금기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불장난이기도 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는 그들의 관계를 예리한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귀족 부인들의 살롱에서는 이미 안나와 브론스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속삭임과 시선들은 독화살처럼 안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안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의 감정 앞에서 사회적 체면이나 관습은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상류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분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범죄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안나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의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치명적이었죠.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페테르부르크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라는 수준의 추측이었지만 점차 확신에 찬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한때 그녀를 우러러보며 살롱에 초대하던 귀족 부인들은 이제 냉소와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브론스키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기혼자로서 그런 짓을 가정과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속삭임들이 사교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무도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안나를 향했고 그 시선들은 점점 더 차갑고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니는 처음에는 이런 소문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관료적 질서 속에서 아내의 불륜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카레니는 20년 경력의 고위 공무원으로 모든 일을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처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개인적 관계보다는 공적 의무를 우선시하는 완벽한 관료였죠. 그에게 결혼도 하나의 사회적 의무이자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확실해지자 카레닌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료적 냉정함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무실에서 안나를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이 최근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소. 물론 나는 당신을 믿지만 사회적 체면과 가정의 명예를 생각해야 할 것이오. 우리 아들 세료자를 생각해 보시오. 이런 경솔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라오. 하지만 안나의 반응은 카레닌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맛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대해 정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를 한 인간으로 감정을 가진 여성으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저는 그저 완벽한 관료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뿐이었잖아요. 카레니는 아내의 이런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안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의무와 체면이오. 우리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오. 하지만 안나에게는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견딜 수 없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 진정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안나가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안나는 자신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카레닌에게 고백한 날 밤 그들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오갔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브론스키를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카레닌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완벽한 질서, 체면, 그리고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관료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안나, 이혼은 불가능하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뿐이오. 당신은 여기 머물면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시오. 대신 브론스키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으시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그런 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도 사랑하는 아들, 세류자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며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 여성이 당시 사회에 던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시선들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탈리아였죠. 1876년 봄 그들은 로마를 거쳐 나폴리까지 여행하며 약 6개월간 유럽에서 신혼여행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제약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랑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고대 유적 사이를 거닐며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걸작들을 감상하며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달빛 아래 속삭이며 그들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이 시기에 회화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안나와의 사랑이 그의 예술적 영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나의 초상화를 수없이 그렸고 이탈리아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으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갔습니다. 안나 역시 이 시기에 지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억압적인 사교계 생활에서 벗어나 그녀는 문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괴테, 셰익스피어, 조르주 상드의 작품들을 탐독하며 여성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사상들을 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신적, 예술적 영감으로까지 승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꿈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몇 달은 마치 인생의 막간극과 같았고 결국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가 닥쳤습니다. 브론스키는 군대를 사실상 그만둔 상태였고 안나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브론스키의 개인 재산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죠.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안나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한때 친밀했던 친구들조차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교 모임에 초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 세료자와의 강제적인 분리였습니다. 카레니는 안나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고 법적으로도 안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그리며 죄책감과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세료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어버렸을까? 안나는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브론스키 역시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안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사교계에서의 명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하면서 그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열정적 불꽃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브론스키는 본래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는데 안나와의 관계로 인해 이런 면들이 모두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예전의 자유로운 삶을 그리워했고 이런 마음이 안나에게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안나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그녀는 브론스키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론스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당신도 나를 짐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전의 자유로운 삶이 그리운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안나의 입에서 점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브론스키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초 러시아로 완전히 돌아온 후 안나의 정신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해졌고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정서적 지지대는 오직 브론스키와의 사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마저도 이제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늦게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잠시라도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이면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지쳤군요. 다른 여자를 찾고 있는 거죠? 아니면 예전의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안나를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안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이런 의심과 질투는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안나의 불안은 이성적인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녀에게는 브론스키가 전부였고 그를 잃는다는 것은 곧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절박감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그녀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다른 한편으로는 세료자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느끼며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죠. 브론스키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끝없는 의심과 집착,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제약들이 그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영지 관리나 다른 사업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안나의 질투와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안나에게는 브론스키가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지 관리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군요. 아니면 그 일을 통해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는 거군요. 이런 비난들이 계속되자 브론스키도 점점 지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던 그의 열정도 이제는 일상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서서히 소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안나,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나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과 관심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이런 말들이 안나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던 자신과 달리 브론스키는 아직도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과정을 통해 극한의 사랑이 어떻게 파괴적인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섬세하면서도 잔혹하게 그려냅니다. 안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과 고독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브론스키와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랑마저도 이제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고통의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사회적 지위도,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브론스키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1877년 5월 19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안나와 브론스키는 또다시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갈등과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안나,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의 끝없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집착은 우리 둘 다를 파괴하고 있어요. 브론스키의 이 말은 안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브론스키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당신도 나를 버리는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그날 오후 브론스키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 사이 안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적막한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사교계에서의 삶, 사랑하는 아들 세료자, 그리고 브론스키와의 열정적인 사랑.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외면했고
아들과는 영원히 이별했으며 브론스키마저 지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뎌왔나?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사랑마저 이제는 고통일 뿐이야. 브론스키에게 나는 이제 짐일 뿐이고 세류자는 나를 기억조차 못할 테고. 안나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브론스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알렉세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당신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덜어드리겠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을 잘 돌봐주세요. 안나. 편지를 쓴 후 안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썼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정중하게 차려입고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모스크바 근교의 한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곳과 같은 철도역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철도 노동자의 사고가 불길한 징조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오후 6시쯤 안나는 역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5월의 따스한 저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 사업차 여행하는 남성들. 모두가 자신만의 삶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살아갈 이유가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세류자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브론스키도 나를 짐스러워하고 사회는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지? 저 멀리서 화물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나는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가까워졌을 때 안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세류자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브론스키와 처음 춤을 추던 그 마법 같던 밤. 세류자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브론스키,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기차가 바로 앞에 왔을 때 안나는 철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간 마지막 생각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였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안나의 삶은 그렇게 그녀가 처음 운명적 사랑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한 여성이 사회의 위선과 맞서 자신의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숭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단순한 불륜소설을 넘어서는 위대한 작품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파괴적 사랑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평행선을 그리며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콘스탄틴 레빈과 키티 셰르바츠카야의 사랑입니다.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귀족 출신이지만 인위적인 사교계 생활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선택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식인이기도 했죠. 키티는 처음에는 브론스키를 사랑했지만 그가 안나에게 빠져버린 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열정적인 매력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파괴적 열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감정에 기반했습니다. 레빈은 키티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티, 나는 당신과 함께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어요. 키티 역시 레빈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저도 당신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레빈은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민으로 괴로워했고 키티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격렬한 불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안정된 불빛과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레빈이 느낀 감동은 그의 철학적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보며 그는 삶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커플의 대비를 통해 사랑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개인의 열정을 추구한 결과 파멸로 이어졌다면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사회적 질서 안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그려내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단순한 불륜 서사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딜레마를 탐구한 철학적 대작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근본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회의 모든 관습과 도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안나는 사회적 금기를 무릅쓰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했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긴 시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해요.